안녕하세요. 별아동아입니다. 우리 별아 가족들은 오늘 어떤 일에 매혹되어 무슨 일을 하며 하루를 보내셨나요? 소중한 시간을, 소중한 하루하루를 나만의 향기로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현재의 순간을 마음껏 즐기면서 말이에요. 오늘도 별아동아 들으시며 달콤하고 평온하게 주무시기 바래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삼신할머니와 마마신.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대문에 금줄을 달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는 왼쪽 방향으로 꼰 새끼줄에 빨간 고추와 솔가지, 숯, 한지 등을 끼웠고, 딸이 태어났을 때에는 솔가지, 숯, 한지 등을 끼웠습니다. 금줄을 다는 이유는 병을 몰고 다니는 나쁜 기운들을 쫓아내 아기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답니다. 그럼 삼신할머니와 마마신 동화 함께 들어보아요. 어이, 바쁘다, 바빠. 옛날 하늘나라 옥황상제는 무척 바빴대요. 세상을 혼자서 다스리니 바쁠 수밖에요. 가뭄이 있는 곳에는 주룩주룩 비를 내리고, 홍수가 나면 바람을 보내 구름을 불러들여야 했습니다. 게다가 옥황상제는 잠시 한눈이라도 팔면 토끼가 호랑이에게 덤비고 해님과 달님이 함께 떴다 지고 나무들은 누워서 잠을 자는 바람에 세상은 뒤죽박죽이 되곤 했답니다. 그러니 옥황상제는 잠시도 쉴 새가 없었대요. 그 중에서 옥황상제를 가장 바쁘게 한 건 아이들을 세상에 내보내는 일이었어요. 난 가지 않을래요. 아기들은 툭하면 울고불고 떼를 썼지요. 또 아기들을 내보내는 것만큼 힘든 일이 하늘나라 서쪽에 있는 넓은 꽃밭을 가꾸는 것이었대요. 꽃밭에는 아름다운 꽃이 가득했어요. 이 꽃들은 세상으로 나가는 아기들에게 하나씩 꺾어주는 것들이었답니다. 하루는 옥황상제가 꽃밭에 물을 주다 말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 세상을 만들어 이 고생을 하는 것인가? 그때 숟가락 도깨비와 젓가락 도깨비가 꽃밭에서 불쑥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세상을 혼자서 다스리니까 힘들죠. 이 녀석들아, 그럼 내 일을 누가 대신해 주느냐? 옥황상제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거야 일을 나누면 되지요. 맞아요. 밥은 숟가락으로 먹고 반찬은 젓가락으로 먹는 것처럼 말이에요. 도깨비들은 주랭랑을 치며 소리쳤어요. 옳거니, 내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옥황상제는 세상의 신들을 불러 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엌 먹거리 담당은 조왕신, 외양간의 소와 말을 담당하는 외양신,
집터 담당은 터주신, 우물 담당은 용신. 이제 남은 것들은 아기를 세상에 내보내고 돌보는 일이었어요.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는 게 좋을까? 옥황상제가 남은 신들을 둘러 보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새침대기 용궁공주가 나섰습니다. 저도 그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마음씨 착한 하늘공주도 나섰지요.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니 너희 둘에게 시험을 치르겠노라. 옥황상제는 두 공주에게 하늘나라 꽃밭을 가꾸도록 했어요. 용궁공주와 하늘나라 공주는 자신의 꽃밭에 꽃씨를 뿌렸습니다. 하늘나라 공주는 정성껏 심은 다음 물을 주었고, 용궁공주는 꽃씨를 아무데나 휙휙 뿌리고는 흙을 덮었습니다. 얼마 후 하늘나라 공주의 꽃밭에는 예쁜 꽃들이 피었어요. 하지만 용궁공주의 꽃밭에는 싹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 이게 뭐야? 내 꽃씨는 모두 죽었나 봐. 용궁공주는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투덜대기만 했습니다. 꽃 가꾸기는 하늘나라 공주가 잘 해주었구나. 옥황상제가 흐뭇한 얼굴로 하늘나라 공주를 바라보았어요. 잠시 후 옥황상제는 허름한 옷을 꺼내놓고는 두 공주에게 물었어요. 아기를 돌보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버릴 수 있겠느냐? 어머, 뭐라고요? 전 모두가 부러워하는 젊음과 아름다움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용궁공주가 화를 내며 돌아갔어요. 아기를 돌보기 위해서라면 젊음과 아름다움을 버리겠습니다. 하늘나라 공주는 화려한 옷을 버리고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늘나라 공주야, 이제 네가 아기를 세상에 보내고 돌보는 삼신 할미로다. 옥황상제가 껄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삼신할머니께 비나이다. 저희 부부에게 예쁜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시옵소서. 삼신할머니의 귀에는 날마다 이런 기도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삼신할머니는 아기를 원하는 부부에게 하늘나라 꽃밭에서 꽃 한 송이를 꺾어 보냈지요. 그리고 얼마 후면 흥겨운 노랫소리가 삼신할머니의 귓가에 들렸어요. 여보, 드디어 아기가 생겼어요. 어이, 그게 정말이요. 얼씨구 좋구나. 좋아. 그렇게 9달이 지나면 삼신할머니에게 아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난 바깥 세상에 가기 싫어요. 그러면 삼신할머니는 아기의 엉덩이를 찰싹 때리며 호통을 쳤어요. 널 기다리는 엄마 아빠 품으로 냉큼 나가거라. 아기는 삼신할머니에게 혼쭐이 난 뒤에야 파랗게 멍든 엉덩이로 응애 울면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고놈 참 귀엽게 생겼네. 아기가 세상으로 나오면 온갖 마귀들이 다가왔어요. 엄마 아빠는 아기를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삼신할머니, 제발 마귀들을 쫓아주세요. 엄마 아빠의 기도를 들은 삼신할머니는 마귀와 맞섰지요. 예끼 놈들 당장 물러가거라. 삼신할머니가 새끼줄을 휘두르자 마귀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습니다. 이제부터 대문 앞에 금줄을 걸어 놓아라. 그러면 마귀들이 찾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 후 마귀들은 대문에 걸린 금줄만 보아도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마귀 중에도 가장 무서운 건 마마신이었어요. 마마신에게 괴롭힘을 당한 아기는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지요. 삼신할머니, 우리 아기를 지켜주세요. 사람들은 삼신할머니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마마신과 삼신할머니의 싸움은 치열했어요. 삼신할멈, 이 아가는 내가 데려갈 거야. 이 못된 놈, 그렇게는 절대 안 된다. 삼신할머니가 불붙은 소나무와 바늘처럼 뾰족한 솔가지로 마마신을 내리쳤습니다. 으아! 마마신이 비명을 지르며 껑충껑충 달아났어요. 사람들은 아기를 지켜준 삼신할머니에게 고마워했지요. 아이, 삼신할머니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다시는 마마신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금줄에 솔잎을 달아 놓았습니다. 삼신할머니, 우리 부부에게 아기를 점지해 주세요. 삼신할머니, 우리 아가가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삼신할머니, 우리 아기가 병을 이기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삼신할머니는 지금도 사람들의 소원을 듣고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 잘 자라게 보살피는 힘든 일을 하면서도 늘 웃는 얼굴인 삼신할머니는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꽃밭을 가꾸고 있답니다. 여기도 김선비, 저기도 김선비. 예로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믿었던 장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을어귀에 세워져 마을로 들어오는 애군을 물리치는 영험한 존재로 부각되었던 것은 조선시대 이후부터라고 전해집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큰 전쟁을 겪으며 희망을 잃었던 백성들은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장승을 통해 무사한 영과 복을 빌었고 그러한 믿음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승의 의미에 대해 재미있게 알려주기 위해 쓰여진 동화 여기도 김선비, 저기도 김선비 함께 들어보아요. 먼 옛날 소나무숲 우거진 곳에 작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굵은 소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넓적한 소나무판으로 지붕을 올린 소박한 마을이었지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도 집을 닮아 그런지 소박하고 착했습니다. 봄이면 산마루에 올라 나무를 뜯고 여름이면 약초를 캤는데 나물 한 움큼, 약초 한 뿌리도 서로 나누어 먹었어요. 그렇다고 나물과 약초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은 힘을 모아 산 등성이를 일구고 논을 일구었어요. 좁고 층층이 계단처럼 생겼다 해
다락논이라고 불렀는데 해마다 가을이면 풍년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힘을 합쳐 농사를 지었으니 풍년이 들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가을 거지가 끝나면 징소리, 북소리를 앞세우고 농악놀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 마을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이었어요. 이삭 좀 보세요. 쭉정이 없이 꽉 찼어요. 아이고 묵직한 게 올해도 풍년이겠구려. 사람들은 무르익은 벼이삭을 바라보며 행복해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세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어이, 갑자기 웬 바람이람?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꼭꼭 걸어 잠그었어요. 하지만 바람은 더욱더 세게 불었습니다. 이윽고 까만 밤이 되자 바람과 함께 진눈깨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올 농사는 다 망치겠어. 사람들은 종종 걸음을 치며 다락논으로 달려갔어요. 누렇게 익어가던 벼이삭이 진눈깨비에 덮인 채 척척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유, 이를 어쩌면 좋아.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발만 동동 굴렀지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둥과 같은 목소리, 북쪽 얼음나라에 산다는 북풍 마왕의 목소리였어요. 여기는 내 땅이다. 북풍 마왕이 소리치자 진눈깨비들이 굼실굼실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못된 짓 하기로 소문난 얼음도깨비들이었어요. 벼이삭을 모두 다 먹어버리자. 얼음도깨비들은 다락논을 헤치고 다니며 벼이삭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이놈들아, 손대지 마라. 우리가 한 해 동안 애써 농사 지은 것들이다. 젊은이 하나가 나무 몽둥이를 휘두르며 얼음도깨비들에게 달려들었어요. 순간 얼음도깨비들이 젊은이를 에워쌌지요.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젊은이가 차가운 얼음 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겁에 질린 사람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을 쳤지요. 북풍마왕이 숲속을 휩쓸고 다니자 우람하던 소나무들이 하나둘 말라 죽기 시작했어요. 얼음 도깨비들이 날뛰는 것은 다락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수를 앞두었던 논은 벼이삭이 다 떨어져 마른 볏집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 어귀에 김선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김선비는 북풍마왕과 얼음도깨비 때문에 다락논이 쑥대밭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요. 다락논은 우리의 목숨입니다. 다락논을 빼앗기면 우리는 모두 굶어 죽습니다. 김선비가 다락논을 되찾아야 한다고 소리쳤어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했지요. 잔뜩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되겠다. 나 혼자서라도 북풍마왕과 얼음도깨비들을 쫓아내야겠어. 김선비는 뜨거운 화로를 들고 다락논으로 달려갔습니다. 북풍마왕 나오너라.
김선비가 호통을 쳤습니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너를 보고 하는 소리구나. 북풍마왕은 김선비에게 후 하고 입김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김선비는 미리 준비한 뜨거운 화로로 북풍마왕의 차가운 입김을 막아냈어요. 내 입김을 막아내다니. 북풍마왕은 더욱 무서운 기세로 김선비에게 달려들었어요. 김선비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두 눈을 부릅뜨고 버티었지요. 북풍마왕이 더욱더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그러는 사이 김선비는 그만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화로가 엎어지면서 뜨거운 불덩이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김선비의 얼굴이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질고 거센 바람에 맞았으니 오죽했겠어요. 그런데도 김선비는 끙 신음소리를 내며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김선비는 사방으로 쏟아진 숯불을 화로에 주워 담았습니다. 숯불을 맨손으로 만졌으니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손바닥은 물집이 잡혔고 얼굴은 벌겋고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북풍마왕, 끝까지 너를 몰아내고야 말겠다. 김선비가 화로를 치켜들며 소리쳤어요. 지독한 놈이군. 하지만 이번에는 살려두지 않겠다. 북풍마왕이 입김을 불며 다시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화로를 받쳐들고 있던 김선비는 다시 뒤로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던 중 화로가 엎어지면서 숯불이 쏟아졌습니다. 뜨거워. 이번에는 북풍마왕도 뜨거운 숯불에 적잖은 상처를 입었어요. 김선비는 또다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얼굴도 몸뚱이도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무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절대 굽히지 않는 김선비의 모습에 북풍마왕의 기세도 한풀 꺾이고 말았어요. 정말 무서운 놈이군. 앞으로 네가 있는 곳에는 나타나지 않으마. 그리하여 북풍마왕은 얼음 도깨비들을 이끌고 북쪽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간신히 몸을 일으킨 김선비는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무서운 북풍마왕의 공격에 그만 숨이 끊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훗날 사람들은 김선비를 닮은 나무 조각을 만들어 마을 여기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장군이라는 뜻으로 천하대장군의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김선비가 죽은 뒤 몇 차례 북풍마왕이 다녀갔지만 여기도 김선비, 저기도 김선비가 버티고 있다고 생각한 북풍마왕은 감히 마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자 이 마을 저 마을에서도 김선비를 닮은 천하대장군을 세웠어요. 그리고 천하대장군이 외로울까 싶어 지하 여장군도 함께 세워졌지요. 이게 바로 장승입니다. 북풍마왕 같은 무서운 악귀나 전염병을 물리치고 마을을 지켜준다는 장승 말이에요.
어진선비 이연적을 찾아서. 이 환한 밤이었습니다. 경주 양동마을 서백당 큰 향나무에도 달빛이 흐드러지게 쏟아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달빛 아래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어이, 거기 누구요? 향나무가 어둠 속을 향해 물었어요. 그러자 장승처럼 키가 크고 얼굴이 볼그레한 사람이 불쑥 나타났지요. 저 혹시 어진선비 이연적을 아십니까? 199살 향나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말고 바로 저 건너방에서 태어났지. 마을과 가문을 빛내고 나라를 빛내린 제 그가 자라는 모습을 내가 지켜봤다네. 향나무 잎꼬리에 한바구음이 커다랗게 매달렸습니다. 저 그 선비님을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장승 같은 사람이 두어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왕방울만한 눈, 어른 주먹보다도 큰 코, 커다란 대접을 엎어놓은 것 같은 입. 아이쿠, 저건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네 그려. 향나무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는 도깨비 마을 촌장 홍서방입니다요. 이곳 대감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왔습지요. 허허허, 뭘 좀 아는 도깨비구먼. 우리 대감은 나라님이 이름을 내린 선비라네. 게다가 어린 나이에 아버지 3년상까지 치른 효자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향나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나 여기는 어진 선비의 외가인 서백당이고 대감댁은 저 아래에 있는 무첨당일세. 그곳으로 가보게. 글을 읽고 있는 어진 선비를 만나 뵐 수 있을 걸세. 홍서방은 넙죽 절을 하고 날듯이 달려 나아갔어요. 무첨당, 무첨당. 한 걸음에 찾아간 그 집은 너무나 고요했지요. 홍서방은 무첨당 앞마당을 기웃거렸어요. 아이, 거기 누구요? 반들반들 빛나는 대청마루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도깨비 마을 홍서방입니다요. 이번에 마을 촌장이 되어 어진 선비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왔습지요. 아이, 그런 일이라면 잘 찾아왔구려. 우리 대감은 얼마나 의젓하신지. 전둔 번개가 쳐도 눈도 꼼짝 않고 책을 읽으신다네. 또 어찌나 인자하신지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하지 않으시지. 홍서방은 이야기만으로도 어진 선비의 가르침을 받은 것만 같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곳에 안 계시는데 어쩌노? 요 아래 커다란 기와집 향단으로 가보게. 대감이 어머니를 모실 수 있도록 임금이 지어준 집일세. 홍서방은 공손히 인사를 하고는 꼭 잠긴 대문을 열지도 않고 쓱 나왔어요. 마을에서 제일 큰 집이라고? 홍서방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한다름의 향단 앞에 섰습니다. 99칸 집이 위풍당당 모습을 드러냈어요. 홍서방은 넓은 집 이곳저곳을 기웃거렸지요. 어이구, 일이 넓은데 어디서 선비를 찾을꼬? 그때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군고? 마당 한가운데 철퍼덕 앉아있던 홍서방이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도깨비 마을 홍서방인데 어진 선비께 가르침을 받으려고. 아니, 우리 대감께?
그분은 자네 같은 도깨비가 함부로 만날 수 있는 어른이 아니야. 달빛이 마당을 비추자 몸을 꼿꼿이 세운 중문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우리 대감은 이 나라의 정신을 바로 세운 분이지. 아이고, 제발 은혜를 베풀어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니 내 특별히 먼 발치에서 한 번은 뵙게 해주지. 여기서 20리쯤 떨어진 동락 땅으로 가보게. 홍서방은 소쿠리만한 집신을 단단히 조염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달음에 달려갑지요. 나란 일로 걱정이 많으신 분이니 앞에 불쑥 나서서 놀라게 하면 내 가만두지 않을 걸세. 꼭 명심하게나. 홍서방 뒤통수를 향해 중문이 벼락같이 외쳤어요. 홍서방은 달리고 달려 자옥산 아래 동락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릴린 소리가 나직하게 들렸지요. 맑고 깨끗한 목소리였습니다. 오진 선비님을 이제야 뵙게 되네 그려. 신이 난 홍서방은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도 잠시 멀리서 쳤다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에구머니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나? 홍서방은 허둥지둥 빗자루로 변해 나무 옆에 바짝 기대어 섰어요. 밤새 양동마을 누비인 홍서방은 29번째 하품 끝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대감님, 이런 건 저희가 합지요. 어여 들어가시지요. 홍서방은 부산한 소리에 벌떡 잠이 깼어요. 그리고는 소리가 나는 뒤뜰 쪽으로 공중공중 다가갔습니다. 웬 남자가 쑥을 뜯고 있는데 앞만 봐도 이연적 대감이 틀림없지 뭐예요. 어머니께 내가 직접 뜯은 쑥으로 국을 끓여 드리려 하니 방해하지 말거라. 대감은 하인이 내온 함지박에 정성스레 쑥을 담았습니다. 오, 과연. 홍서방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연적 대감이 어머니께 아침 문안을 가는 길입니다. 홍서방도 얼른 따라가 대감을 지켜보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신지요? 아이고 나는 괜찮소. 그나저나 어젯밤에도 늦도록 책을 읽던데 대감의 학문은 이제 바다만큼 넓고 깊으니 부디 쉬엄쉬엄 하세요.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듬뿍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께서 이리 걱정하시니 앞으로는 밤늦도록 책 읽는 것은 삼가하겠습니다. 서로를 걱정하는 모습에 홍서방은 해벌쭉 웃음이 났습니다. 이연적 대감이 아침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밥과 된장국, 몇 가지 반찬을 곁들인 소박한 상이었지요. 밥상을 한참 바라보던 대감이 하인을 불렀습니다. 봉가뭄이 심해 백성들 형편이 어렵다고 들었다. 노마님 밥상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반찬 가지수를 더 줄이도록 해라. 그리고 어려운 백성들이 죽이라도 먹을 수 있게 양식을 조금씩 나눠주거라. 대감마님, 백성들 형편이 딱하기는 하나. 허허, 굶는 백성이 있다는데 어찌 입으로 밥이 들어가겠느냐. 대감은 하인을 엄하게 나무랬어요.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담장 밖에선 개울물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연적 대감이 정자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궁금해진 홍서방은 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대감, 요즘 조정 분위기가 수상하니 각별히 몸조심을 하십시오. 허허, 옳은 길을 갈 때 누군가의 눈치를 본다면 진정한 선비라고는 할 수 없지요. 모함을 당할까 걱정하는 말에 이연적 대감은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이연적 대감은 동락당을 나섰어요. 홍서방은 오른쪽으로 38바퀴를 돌아 재빨리 하인으로 모습을 바꾸었어요. 대감님, 다 저녁에 어딜 가십니까요? 홍서방은 이연적 대감 뒤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내 서백당에 가려고 한다. 땅거미가 내린 길을 걸어 도착했을 때 서백당 마을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커다란 향나무를 바라보며 대감이 혼잣말을 했지요. 아버님은 내가 이 향나무처럼 언제나 푸르고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셨다는구나. 이연적 대감은 생각에 잠긴 채 나무 아래를 한참 동안 거닐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야. 이 향나무 아래를 거닐면 돌아가신 아버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거든. 그 마음을 알 것 같아 홍서방도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밤이 깊어져서야 대감은 동락당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버님 3년상을 치른 것과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모신 것이 제일 잘한 일 같구나. 달빛을 밟고 가던 대감이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홍서방은 손등으로 눈물을 쓱 훔쳤어요. 왼쪽으로 30바퀴를 돌아 도깨비로 돌아온 홍서방은 이연적 대감의 방문 앞에 서서 큰 절을 올렸어요. 대감님, 세상 일의 근본을 배워갑니다. 몸소 가르쳐 주신 바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바른 대로 마을 일을 하겠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동락당을 나서는 홍서방 뒤에서 어젯밤처럼 글 읽는 소리가 나직하게 들렸어요. 홍서방은 도깨비 마을 일을 정말 잘 해냈습니다. 물론 가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었지요. 그럴 때마다 홍서방은 동락당을 찾아갔어요. 이연적 대감이 서백당 향나무 아래를 거닐며 생각을 정리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대감이 돌아가신 뒤엔 대감을 모신 옥산서원에도 자주 들렀지요. 동락당과 옥산서원 뜰을 걷는 것만으로도 가르침을 되새기는 일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말이에요. 황금과 구렁이. 옛날 옛적 한 마을에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와 앞을 못 보는 장님이 살았더랍니다. 볼일을 보러 갈 때에도 장님은 안진뱅이를 업고 다녔고 안진뱅이는 장님에게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하며 길을 알려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님의 등에 업혀가던 안진뱅이가 잠깐 서보게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장님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나 좀 내려주게. 저 앞에 뭔가 번쩍이는 물건이 떨어져 있어. 장님은 안진뱅이를 내려주었어요. 안진뱅이는 길에 떨어져 있던 물건을 주워 들며 소리쳤습니다. 황금이야.
이 뭐라고? 황금이라고? 장님은 더듬거리며 안진뱅이가 들고 있는 황금을 만져보았어요. 틀림없는 황금인가? 장님이 보이지도 않는 눈을 끔뻑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네. 이만한 크기의 황금이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거야. 그래. 장님은 다시 한번 황금을 더듬대며 만져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안진뱅이의 얼굴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황금을 줍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보게. 이 황금을 나 혼자 차지한다면 자네가 서운하게 될 거고, 자네가 갖는다면 내가 서운해할 것이 아닌가. 장님은 안진뱅이의 말을 듣고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자네 말이 맞네. 만약 내가 없다면 자네는 바깥 구경을 할 수 없을 터이고, 나 또한 자네가 없으면 집 밖을 나다닐 수 없을 터이니 이깟 황금 때문에 우정에 금이 갈 수는 없지 않는가. 장님과 안진뱅이는 황금을 원래 있던 곳에 두고 시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시끌벅적한 걸 보니 시장에 도착한 모양이군. 하고 장님이 안진뱅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네. 시장에 오면 사람 사는 냄새가 나서 좋아. 물건을 팔려는 사람, 조금이라도 더 깎으려는 사람. 그렇게 시장은 많은 사람들로 왁자지껄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한 장사꾼에게는 손님이 모이지 않았어요. 저 장사꾼에게는 손님이 발걸음조차 하지 않는군. 하고 안진뱅이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여보게, 저 사람에게 조금 전에 보았던 황금을 갖게 하는 게 어떻겠나. 장님의 말에 안진뱅이도 좋은 생각이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장님과 안진뱅이는 장사꾼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시오, 형편이 어려운 것 같으니 우리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소. 아이고, 정말입니까? 그렇소. 저기 보이는 숲속길 옆에 가면 황금이 있을 것이오. 그걸 갖도록 하시오. 장님과 안진뱅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사꾼은 숲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이, 이게 뭐야? 그곳에는 황금 대신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꿈틀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속였구나. 하고 칼로 구렁이를 내리쳤답니다. 그리고는 시장으로 씩씩대며 달려왔어요. 아니, 이보시오. 왜 바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 골탕을 먹이는 것이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장님과 안진뱅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황금은 무슨 황금이 있단 말이오? 내 가보니 구렁이 한 마리가 있길래 이 칼로 베어버렸소. 하고 장사꾼은 짐을 싸들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이상한데? 그러게나 말이야. 분명히 황금이었는데 말이야. 이럴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나. 장님의 말에 안진뱅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님은 안진뱅이를 업고 숲을 향해 걸어갔어요. 숲에 도착한 안진뱅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게, 황금이 둘로 나누어져 있네. 어서 나를 내려주게. 안진뱅이는 장님의 등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토막난 황금을 주어 장님에게 건넸어요. 정말이네.
장님도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이복에 황금을 반씩 나눠 가지라는 하늘의 뜻인 듯하네. 호호호, 그렇군. 장님과 안진뱅이는 황금을 하나씩 들고 즐거워했습니다. 여보게, 이 황금을 나눠 갖더라도 우리 떨어져 살지는 마세. 장님의 말에 안진뱅이도 아무렴 지금처럼 살아왔듯이 이웃에 살면 되지 않겠나 하고 맞장구를 쳤지요. 그 뒤로 장님과 안진뱅이는 사이좋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돌독이. 제주도 민요 중에 오돌독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답니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이 노래에는 슬픈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다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옛날 옛적 제주도에는 김복수라는 총각이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복수는 낮에는 산에서 나무를 하고 밤에는 호롱불을 켜놓고 열심히 글 공부를 하였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서당을 다닐 수는 없었지만 복수의 글솜씨는 서당을 다닌 친구들보다도 훨씬 뛰어났지 뭐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라에서 과거를 본다는 방이 마을에 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복수야, 어머니 걱정을 말고 과거를 치르도록 해라. 너의 글솜씨라면 장원은 따놓은 당상일 테니 하고 복수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어머니도 복수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복수야, 내 걱정은 말고 과거를 보거라. 처음에는 어머니 때문에 주저하던 복수는 과거를 보기로 결심하고 배를 타기로 했답니다. 복수가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폭풍우가 세차게 휘몰아치더니 배를 산산조각 내는 것이었어요. 간신히 살아남은 복수는 널판지에 몸을 의지한 채 바다 위를 이리저리 떠다녔지요. 한동안 떠다니던 복수가 어느 바닷가에 닿았는데 그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바로 지금의 베트남인 안남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외롭게 살아가던 김복수는 지금의 일본 오키나와 유구국에서 온 임춘향이라는 처녀를 만나게 되었어요. 김복수는 임춘향과 결혼하여 3남 3녀의 자녀를 두게 되었어요. 그러나 김복수는 자나 깨나 홀로 계실 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남 땅을 찾은 일본 사신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김복수는 한달음에 달려가 사신에게 저희 가족이 배에 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신은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말했지요. 사정은 딱하지만 배에는 당신만 탈 수 있어. 김복수는 아내와 자식들은 나중에 데려오기로 하고 배에 올라탔어요. 오랜 항해 끝에 배는 오사카에 닿았지요. 그곳에서 김복수는 우연히 아내의 남동생을 만났습니다. 김복수는 처남에게 안남 땅에 가족들을 떼어놓고 온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마침 안남으로 가는 배가 있으니 그걸 타고 가 누님과 조카를 데려오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김복수는 다시 안남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타게 되었어요. 한참을 항해하던 중 김복수의 눈에 낯익은 섬 하나가 띄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계시는 제주도였어요. 고향 땅을 보자 김복수는 어머니 생각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배에 마실 물이 적은 듯하니 내가 저 섬에 가서 물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소. 그러니 잠시 배를 멈추고 기다리시오. 하고 김복수가 배에 탄 사람들을 둘러보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좋소, 얼른 갔다 오시오. 하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김복수는 작은 배를 타고 제주 땅에 내려 고향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머니는 김복수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동안을 배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김복수가 돌아오지 않자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김복수의 가슴 속에는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했지요. 아내와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달 밝은 밤 바닷가에 홀로 거닐던 김복수의 입에서 슬픈 노랫가락이 흘러나왔습니다. 김복수의 노래가 어찌나 구슬프던지 마을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듣고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어요. 아이고,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으면 저리도 노래가 구슬플까. 김복수는 평생 혼자 살며 오돌독이만 불렀다고 합니다. 그 후 이 노래는 제주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삼신할머니와 마마신.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대문에 금줄을 달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는 왼쪽 방향으로 꼰 새끼줄에 빨간 고추와 솔가지, 숯, 한지 등을 끼웠고, 딸이 태어났을 때에는 솔가지, 숯, 한지 등을 끼웠습니다. 금줄을 다는 이유는 병을 몰고 다니는 나쁜 기운들을 쫓아내 아기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답니다. 그럼 삼신할머니와 마마신 동화 함께 들어보아요. 어이, 바쁘다 바빠. 옛날 하늘나라 옥황상제는 무척 바빴대요. 세상을 혼자서 다스리니 바쁠 수밖에요. 가뭄이 있는 곳에는 주룩주룩 비를 내리고 홍수가 나면 바람을 보내 구름을 불러들여야 했습니다. 게다가 옥황상제는 잠시 한눈이라도 팔면 토끼가 호랑이에게 덤비고 해님과 달님이 함께 떴다 지고 나무들은 누워서 잠을 자는 바람에 세상은 뒤죽박죽이 되곤 했답니다. 그러니 옥황상제는 잠시도 쉴 새가 없었대요. 그 중에서 옥황상제를 가장 바쁘게 한 건 아이들을 세상에 내보내는 일이었어요. 난 가지 않을래요. 아기들은 툭하면 울고불고 떼를 썼지요. 또 아기들을 내보내는 것만큼 힘든 일이 하늘나라 서쪽에 있는 넓은 꽃밭을 가꾸는 것이었대요.
꽃밭에는 아름다운 꽃이 가득했어요. 이 꽃들은 세상으로 나가는 아기들에게 하나씩 꺾어주는 것들이었답니다. 하루는 옥황상제가 꽃밭에 물을 주다 말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 세상을 만들어 이 고생을 하는 것인가? 그때 숟가락 도깨비와 젓가락 도깨비가 꽃밭에서 불쑥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세상을 혼자서 다스리니까 힘들죠. 이 녀석들아, 그럼 내 일을 누가 대신해 주느냐? 옥황상제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거야 일을 나누면 되지요. 맞아요. 밥은 숟가락으로 먹고 반찬은 젓가락으로 먹는 것처럼 말이에요. 도깨비들은 주랭랑을 치며 소리쳤어요. 옳거니, 내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옥황상제는 세상의 신들을 불러 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엌 먹거리 담당은 조왕신, 외양간의 소와 말을 담당하는 외양신, 집터 담당은 터주신, 우물 담당은 용신. 이제 남은 것들은 아기를 세상에 내보내고 돌보는 일이었어요.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는 게 좋을까? 옥황상제가 남은 신들을 둘러 보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새침대기 용궁공주가 나섰습니다. 저도 그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마음씨 착한 하늘공주도 나섰지요.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니 너희 둘에게 시험을 치르겠노라. 옥황상제는 두 공주에게 하늘나라 꽃밭을 가꾸도록 했어요. 용궁공주와 하늘나라 공주는 자신의 꽃밭에 꽃씨를 뿌렸습니다. 하늘나라 공주는 정성껏 심은 다음 물을 주었고, 용궁공주는 꽃씨를 아무데나 휙휙 뿌리고는 흙을 덮었습니다. 얼마 후 하늘나라 공주의 꽃밭에는 예쁜 꽃들이 피었어요. 하지만 용궁공주의 꽃밭에는 싹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 꽃씨는 모두 죽었나 봐. 용궁공주는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투덜대기만 했습니다. 꽃 가꾸기는 하늘나라 공주가 잘 해주었구나. 옥황상제가 흐뭇한 얼굴로 하늘나라 공주를 바라보았어요. 잠시 후 옥황상제는 허름한 옷을 꺼내놓고는 두 공주에게 물었어요. 아기를 돌보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버릴 수 있겠느냐? 어머, 뭐라고요? 전 모두가 부러워하는 젊음과 아름다움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용궁공주가 화를 내며 돌아갔어요. 아기를 돌보기 위해서라면 젊음과 아름다움을 버리겠습니다. 하늘나라 공주는 화려한 옷을 버리고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늘나라 공주야, 이제 네가 아기를 세상에 보내고 돌보는 삼신 할미로다. 옥황상제가 껄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삼신할머니께 비나이다. 저희 부부에게 예쁜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시옵소서. 삼신할머니의 귀에는 날마다 이런 기도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삼신 할머니는 아기를 원하는 부부에게 하늘나라 꽃밭에서 꽃 한 송이를 꺾어 보냈지요. 그리고 얼마 후면 흥겨운 노랫소리가 삼신 할머니의 귓가에 들렸어요. 여보, 드디어 아기가 생겼어요. 어이, 그게 정말이요. 얼씨구 좋구나. 좋아. 그렇게 9달이 지나면 삼신 할머니에게 아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난 바깥 세상에 가기 싫어요. 그러면 삼신 할머니는 아기의 엉덩이를 찰싹 때리며 호통을 쳤어요. 널 기다리는 엄마 아빠 품으로 냉큼 나가거라. 아기는 삼신 할머니에게 혼쭐이 난 뒤에야 파랗게 멍든 엉덩이로 응애 울면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고놈 참 귀엽게 생겼네. 아기가 세상으로 나오면 온갖 마귀들이 다가왔어요. 엄마 아빠는 아기를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삼신 할머니, 제발 마귀들을 쫓아주세요. 엄마 아빠의 기도를 들은 삼신 할머니는 마귀와 맞섰지요. 예끼 놈들 당장 물러가거라. 삼신 할머니가 새끼줄을 휘두르자 마귀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습니다. 이제부터 대문 앞에 금줄을 걸어 놓아라. 그러면 마귀들이 찾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 후 마귀들은 대문에 걸린 금줄만 보아도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마귀 중에도 가장 무서운 건 마마신이었어요. 마마신에게 괴롭힘을 당한 아기는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지요. 삼신 할머니, 우리 아기를 지켜주세요. 사람들은 삼신 할머니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마마신과 삼신 할머니의 싸움은 치열했어요. 삼신 할멈, 이 아가는 내가 데려갈 거야. 이 못된 놈, 그렇게는 절대 안 된다. 삼신 할머니가 불붙은 소나무와 바늘처럼 뾰족한 솔가지로 마마신을 내리쳤습니다. 으아! 마마신이 비명을 지르며 껑충껑충 달아났어요. 사람들은 아기를 지켜준 삼신 할머니에게 고마워했지요. 아이, 삼신 할머니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다시는 마마신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금줄에 솔잎을 달아 놓았습니다. 삼신 할머니, 우리 부부에게 아기를 점지해 주세요. 삼신 할머니, 우리 아가가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삼신 할머니, 우리 아기가 병을 이기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삼신 할머니는 지금도 사람들의 소원을 듣고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 잘 자라게 보살피는 힘든 일을 하면서도 늘 웃는 얼굴인 삼신 할머니는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꽃밭을 가꾸고 있답니다. 여기도 김선비, 저기도 김선비. 예로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믿었던 장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을어귀에 세워져 마을로 들어오는 애군을 물리치는 영험한 존재로 부각되었던 것은 조선시대 이후부터라고 전해집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큰 전쟁을 겪으며
희망을 잃었던 백성들은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장승을 통해 무사한 영과 복을 빌었고 그러한 믿음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승의 의미에 대해 재미있게 알려주기 위해 쓰여진 동화 여기도 김선비 저기도 김선비 함께 들어보아요. 먼 옛날 소나무숲 우거진 곳에 작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굵은 소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널쩍한 소나무판으로 지붕을 올린 소박한 마을이었지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도 집을 닮아 그런지 소박하고 착했습니다. 봄이면 산마루에 올라 나무를 뜯고 여름이면 약초를 캤는데 나물 한 움큼, 약초 한 뿌리도 서로 나누어 먹었어요. 그렇다고 나물과 약초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은 힘을 모아 산 등성이를 일구고 논을 일구었어요. 좁고 층층이 계단처럼 생겼다 해 다락논이라고 불렀는데 해마다 가을이면 풍년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힘을 합쳐 농사를 지었으니 풍년이 들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가을 거지가 끝나면 징소리, 북소리를 앞세우고 농악놀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 마을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이었어요. 이삭 좀 보세요. 쭉정이 없이 꽉 찼어요. 아이고 묵직한 게 올해도 풍년이겠구려. 사람들은 무르익은 벼이삭을 바라보며 행복해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세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어이, 갑자기 웬 바람이람?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꼭꼭 걸어 잠그었어요. 하지만 바람은 더욱더 세게 불었습니다. 이윽고 까만 밤이 되자 바람과 함께 진눈깨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올 농사는 다 망치겠어. 사람들은 종종 걸음을 치며 다락논으로 달려갔어요. 누렇게 익어가던 벼이삭이 진눈깨비에 덮인 채 척척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유, 이를 어쩌면 좋아.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발만 동동 굴렀지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둥과 같은 목소리, 북쪽 얼음나라에 산다는 북풍 마왕의 목소리였어요. 여기는 내 땅이다. 북풍 마왕이 소리치자 진눈깨비들이 굼실굼실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못된 짓 하기로 소문난 얼음도깨비들이었어요. 벼이삭을 모두 다 먹어버리자. 얼음도깨비들은 다락론을 헤치고 다니며 벼이삭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이놈들아, 손대지 마라. 우리가 한 해 동안 애써 농사 지은 것들이다. 젊은이 하나가 나무 몽둥이를 휘두르며 얼음 도깨비들에게 달려들었어요. 순간 얼음 도깨비들이 젊은이를 에워쌌지요.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젊은이가 차가운 얼음 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겁에 질린 사람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을 쳤지요. 북풍마왕이 숲속을 휩쓸고 다니자 우람하던 소나무들이 하나둘 말라 죽기 시작했어요. 얼음 도깨비들이 날뛰는 것은 다락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수를 앞두었던 논은 벼이삭이 다 떨어져 마른 볏짚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 어귀에 김선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김선비는 북풍마왕과 얼음도깨비 때문에 다락론이 쑥대밭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요. 다락론은 우리의 목숨입니다. 다락론을 빼앗기면 우리는 모두 굶어 죽습니다. 김선비가 다락론을 되찾아야 한다고 소리쳤어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했지요. 잔뜩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되겠다. 나 혼자서라도 북풍마왕과 얼음도깨비들을 쫓아내야겠어. 김선비는 뜨거운 화로를 들고 다락론으로 달려갔습니다. 북풍마왕 나오너라. 김선비가 호통을 쳤습니다. 허허,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너를 보고 하는 소리구나. 북풍마왕은 김선비에게 후 하고 입김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김선비는 미리 준비한 뜨거운 화로로 북풍마왕의 차가운 입김을 막아냈어요. 내 입김을 막아내다니. 북풍마왕은 더욱 무서운 기세로 김선비에게 달려들었어요. 김선비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두 눈을 부릅뜨고 버티었지요. 북풍마왕이 더욱더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그러는 사이 김선비는 그만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화로가 엎어지면서 뜨거운 불덩이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김선비의 얼굴이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질고 거센 바람에 맞았으니 오죽했겠어요. 그런데도 김선비는 끙 신음소리를 내며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김선비는 사방으로 쏟아진 숯불을 화로에 주워 담았습니다. 숯불을 맨손으로 만졌으니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손바닥은 물집이 잡혔고 얼굴은 벌겋고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북풍마왕, 끝까지 너를 몰아내고야 말겠다. 김선비가 화로를 치켜들며 소리쳤어요. 지독한 놈이군. 하지만 이번에는 살려두지 않겠다. 북풍마왕이 입김을 불며 다시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화로를 받쳐들고 있던 김선비는 다시 뒤로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던 중 화로가 엎어지면서 숯불이 쏟아졌습니다. 뜨거워! 이번에는 북풍마왕도 뜨거운 숯불에 적잖은 상처를 입었어요. 김선비는 또다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얼굴도 몸뚱이도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무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절대 굽히지 않는 김선비의 모습에 북풍마왕의 기세도 한풀 꺾이고 말았어요. 정말 무서운 놈이군. 앞으로 네가 있는 곳에는 나타나지 않으마. 그리하여 북풍마왕은 얼음 도깨비들을 이끌고 북쪽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간신히 몸을 일으킨 김선비는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무서운 북풍마왕의 공격에 그만 숨이 끊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훗날 사람들은 김선비를 닮은 나무 조각을 만들어 마을 여기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장군이라는 뜻으로 천하대장군의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김선비가 죽은 뒤 몇 차례 북풍마왕이 다녀갔지만 여기도 김선비, 저기도 김선비가 버티고 있다고 생각한 북풍마왕은 감히 마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자 이 마을 저 마을에서도 김선비를 닮은 천하대장군을 세웠어요. 그리고 천하대장군이 외로울까 싶어 지하 여장군도 함께 세워졌지요. 이게 바로 장승입니다. 북풍마왕 같은 무서운 악귀나 전염병을 물리치고 마을을 지켜준다는 장승 말이에요. 어진선비 이연적을 찾아서. 이 환한 밤이었습니다. 경주 양동마을 서백당 큰 향나무에도 달빛이 흐드러지게 쏟아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달빛 아래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어이, 거기 누구요? 향나무가 어둠 속을 향해 물었어요. 그러자 장승처럼 키가 크고 얼굴이 볼그레한 사람이 불쑥 나타났지요. 저 혹시 어진선비 이연적을 아십니까? 199살 향나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말고 바로 저 건너방에서 태어났지. 마을과 가문을 빛내고 나라를 빛내린 제 그가 자라는 모습을 내가 지켜봤다네. 향나무 잎꼬리에 한바구음이 커다랗게 매달렸습니다. 저 그 선비님을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장승 같은 사람이 두어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왕방울만한 눈, 어른 주먹보다도 큰 코, 커다란 대접을 엎어놓은 것 같은 입. 아이쿠, 저건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네 그려. 향나무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는 도깨비 마을 촌장 홍서방입니다요. 이곳 대감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왔습지요. 허허허, 뭘 좀 아는 도깨비구먼. 우리 대감은 나라님이 이름을 내린 선비라네. 게다가 어린 나이에 아버지 3년상까지 치른 효자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향나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나 여기는 어진선비의 외가인 서백당이고 대감댁은 저 아래에 있는 무첨당일세. 그곳으로 가보게. 글을 읽고 있는 어진선비를 만나 뵐 수 있을 걸세. 홍서방은 넙죽 절을 하고 날듯이 달려 나아갔어요. 무첨당, 무첨당. 한 걸음에 찾아간 그 집은 너무나 고요했지요. 홍서방은 무첨당 앞마당을 기웃거렸어요. 아이, 거기 누구요? 반들반들 빛나는 대청마루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도깨비 마을 홍서방입니다요. 이번에 마을 촌장이 되어 어진 선비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왔습지요. 아이, 그런 일이라면 잘 찾아왔구려. 우리 대감은 얼마나 의젓하신지. 전둔번개가 쳐도 눈도 꼼짝 않고 책을 읽으신다네. 또 어찌나 인자하신지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하지 않으시지. 홍서방은 이야기만으로도 어진 선비의 가르침을 받은 것만 같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곳에 안 계시는데 어쩌노? 요 아래 커다란 기와집 향단으로 가보게. 대감이 어머니를 모실 수 있도록 임금이 지어준 집일세. 홍서방은 공손히 인사를 하고는 꼭 잠긴 대문을 열지도 않고 쓱 나왔어요. 마을에서 제일 큰 집이라고? 홍서방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한다름의 향단 앞에 섰습니다. 99칸 집이 위풍당당 모습을 드러냈어요. 홍서방은 넓은 집 이곳저곳을 기웃거렸지요. 어이구, 일이 넓은데 어디서 선비를 찾을꼬? 그때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군고? 마당 한가운데 철퍼덕 앉아있던 홍서방이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도깨비 마을 홍서방인데 어진 선비께 가르침을 받으려고. 아니, 우리 대감께? 그분은 자네 같은 도깨비가 함부로 만날 수 있는 어른이 아니야. 달빛이 마당을 비추자 몸을 꼿꼿이 세운 중문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우리 대감은 이 나라의 정신을 바로 세운 분이지. 아이고, 제발 은혜를 베풀어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니 내 특별히 먼 발치에서 한 번은 뵙게 해주지. 여기서 20리쯤 떨어진 동락 땅으로 가보게. 홍서방은 소쿠리만한 집신을 단단히 조염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달음에 달려갑지요. 나란 일로 걱정이 많으신 분이니 앞에 불쑥 나서서 놀라게 하면 내 가만두지 않을 걸세. 꼭 명심하게나. 홍서방 뒤통수를 향해 중문이 벼락같이 외쳤어요. 홍서방은 달리고 달려 자옥산 아래 동락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릴린 소리가 나직하게 들렸지요. 맑고 깨끗한 목소리였습니다. 어진 선비님을 이제야 뵙게 되네 그려. 신이 난 홍서방은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도 잠시 멀리서 쳤다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에구머니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나? 홍서방은 허둥지둥 빗자루로 변해 나무 옆에 바짝 기대어 섰어요. 밤새 양동마을 누빈 홍서방은 29번째 하품 끝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대감님, 이런 건 저희가 합지요. 어여 들어가시지요. 홍서방은 부산한 소리에 벌떡 잠이 깼어요. 그리고는 소리가 나는 뒤뜰 쪽으로 공중공중 다가갔습니다. 웬 남자가 쑥을 뜯고 있는데 앞만 봐도 이연적 대감이 틀림없지 뭐예요. 어머니께 내가 직접 뜯은 쑥으로 국을 끓여 드리려 하니 방해하지 말거라. 대감은 하인이 내온 함지박에 정성스레 쑥을 담았습니다. 오, 과연. 홍서방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연적 대감이 어머니께 아침 문안을 가는 길입니다. 홍서방도 얼른 따라가 대감을 지켜보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신지요? 아이고, 나는 괜찮소. 그나저나 어젯밤에도 늦도록 책을 읽던데. 대감의 학문은 이제 바다만큼 넓고 깊으니 부디 쉬엄쉬엄 하세요.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듬뿍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께서 이리 걱정하시니 앞으로는 밤늦도록 책 읽는 것은 삼가하겠습니다. 서로를 걱정하는 모습에 홍서방은 해벌쭉 웃음이 났습니다. 이연적 대감이 아침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밥과 된장국, 몇 가지 반찬을 곁들인 소박한 상이었지요. 밥상을 한참 바라보던 대감이 하인을 불렀습니다. 봉가뭄이 심해 백성들 형편이 어렵다고 들었다. 노마님 밥상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반찬 가지수를 더 줄이도록 해라. 그리고 어려운 백성들이 죽이라도 먹을 수 있게 양식을 조금씩 나눠주거라. 대감마님, 백성들 형편이 딱하기는 하나. 어허, 굶는 백성이 있다는데 어찌 입으로 밥이 들어가겠느냐. 대감은 하인을 엄하게 나무랬어요.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담장 밖에선 개울물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연적 대감이 정자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궁금해진 홍서방은 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대감, 요즘 조정 분위기가 수상하니 각별히 몸조심을 하십시오. 허허, 옳은 길을 갈 때 누군가의 눈치를 본다면 진정한 선비라고는 할 수 없지요. 모함을 당할까 걱정하는 말에 이연적 대감은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이연적 대감은 동락당을 나섰어요. 홍서방은 오른쪽으로 38바퀴를 돌아 재빨리 하인으로 모습을 바꾸었어요. 대감님, 다 저녁에 어딜 가십니까요? 홍서방은 이연적 대감 뒤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내 서백당에 가려고 한다. 땅거미가 내린 길을 걸어 도착했을 때 서백당 마을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커다란 향나무를 바라보며 대감이 혼잣말을 했지요. 아버님은 내가 이 향나무처럼 언제나 푸르고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셨다는구나. 이연적 대감은 생각에 잠긴 채 나무 아래를 한참 동안 거닐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야. 이 향나무 아래를 거닐면 돌아가신 아버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거든. 그 마음을 알 것 같아 홍서방도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밤이 깊어져서야 대감은 동락당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버님 3년상을 치른 것과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모신 것이 제일 잘한 일 같구나. 달빛을 밟고 가던 대감이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홍서방은 손등으로 눈물을 쓱 훔쳤어요. 왼쪽으로 30바퀴를 돌아 도깨비로 돌아온 홍서방은 이연적 대감의 방문 앞에 서서 큰 절을 올렸어요. 대감님, 세상 일의 근본을 배워갑니다. 몸소 가르쳐 주신 바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바른 대로 마을 일을 하겠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동락당을 나서는 홍서방 뒤에서 어젯밤처럼 글 읽는 소리가 나직하게 들렸어요. 홍서방은 도깨비 마을 일을 정말 잘 해냈습니다. 물론 가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었지요. 그럴 때마다 홍서방은 동락당을 찾아갔어요. 이연적 대감이 서백당 향나무 아래를 거닐며
생각을 정리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대감이 돌아가신 뒤엔 대감을 모신 옥산서원에도 자주 들렀지요. 동락당과 옥산서원 뜰을 걷는 것만으로도 가르침을 되새기는 일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말이에요. 황금과 구렁이. 옛날 옛적 한 마을에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와 앞을 못 보는 장님이 살았더랍니다. 볼일을 보러 갈 때에도 장님은 안진뱅이를 업고 다녔고 안진뱅이는 장님에게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하며 길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님의 등에 업혀가던 안진뱅이가 잠깐 서보게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장님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나 좀 내려주게. 저 앞에 뭔가 번쩍이는 물건이 떨어져 있어. 장님은 안진뱅이를 내려주었어요. 안진뱅이는 길에 떨어져 있던 물건을 주워 들며 소리쳤습니다. 황금이야. 뭐라고? 황금이라고? 장님은 더듬거리며 안진뱅이가 들고 있는 황금을 만져보았어요. 틀림없는 황금인가? 장님이 보이지도 않는 눈을 끔뻑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네. 이만한 크기의 황금이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거야. 그래. 장님은 다시 한번 황금을 더듬대며 만져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안진뱅이의 얼굴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황금을 줍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보게. 이 황금을 나 혼자 차지한다면 자네가 서운하게 될 거고, 자네가 갖는다면 내가 서운해할 것이 아닌가. 장님은 안진뱅이의 말을 듣고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자네 말이 맞네. 만약 내가 없다면 자네는 바깥 구경을 할 수 없을 터이고, 나 또한 자네가 없으면 집 밖을 나다닐 수 없을 터이니 이깟 황금 때문에 우정에 금해 갈 수는 없지 않는가. 장님과 안진뱅이는 황금을 원래 있던 곳에 두고 시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시끌벅적한 걸 보니 시장에 도착한 모양이군. 시끌벅적한 걸 보니 시장에 도착한 모양이군. 하고 장님이 안진뱅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네. 시장에 오면 사람 사는 냄새가 나서 좋아. 물건을 팔려는 사람, 조금이라도 더 깎으려는 사람. 그렇게 시장은 많은 사람들로 왁자지껄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한 장사꾼에게는 손님이 모이지 않았어요. 저 장사꾼에게는 손님이 발걸음조차 하지 않는군. 하고 안진뱅이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여보게, 저 사람에게 조금 전에 보았던 황금을 갖게 하는 게 어떻겠나. 장님의 말에 안진뱅이도 좋은 생각이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장님과 안진뱅이는 장사꾼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시오, 형편이 어려운 것 같으니 우리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소. 아이고, 정말입니까? 그렇소. 저기 보이는 숲속길 옆에 가면 황금이 있을 것이오. 그걸 갖도록 하시오. 장님과 안진뱅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사꾼은 숲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이, 이게 뭐야? 그곳에는
황금 대신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꿈틀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속였구나 하고 칼로 구렁이를 내리쳤답니다. 그리고는 시장으로 씩씩대며 달려왔어요. 아니 이보시오. 왜 바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 골탕을 먹이는 것이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장님과 안진뱅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황금은 무슨 황금이 있단 말이오? 내 가보니 구렁이 한 마리가 있길래 이 칼로 베어버렸소. 하고 장사꾼은 짐을 싸들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이상한데? 그러게나 말이야. 분명히 황금이었는데 말이야. 이럴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나. 장님의 말에 안진뱅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님은 안진뱅이를 업고 숲을 향해 걸어갔어요. 숲에 도착한 안진뱅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게 황금이 둘로 나누어져 있네. 어서 나를 내려주게. 안진뱅이는 장님의 등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토막난 황금을 주어 장님에게 건넸어요. 정말이네. 장님도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이보게 황금을 반씩 나눠 가지라는 하늘의 뜻인 듯하네. 호호호, 그렇군. 장님과 안진뱅이는 황금을 하나씩 들고 즐거워했습니다. 여보게 이 황금을 나눠 갖더라도 우리 떨어져 살지는 마세. 장님의 말에 안진뱅이도 아무렴 지금처럼 살아왔듯이 이웃에 살면 되지 않겠나 하고 맞장구를 쳤지요. 그 뒤로 장님과 안진뱅이는 사이좋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돌독이. 제주도 민요 중에 오돌독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답니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이 노래에는 슬픈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다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옛날 옛적 제주도에는 김복수라는 총각이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복수는 낮에는 산에서 나무를 하고 밤에는 호롱불을 켜놓고 열심히 글 공부를 하였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서당을 다닐 수는 없었지만 복수의 글솜씨는 서당을 다닌 친구들보다도 훨씬 뛰어났지 뭐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라에서 과거를 본다는 방이 마을에 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복수야, 어머니 걱정을 말고 과거를 치르도록 해라. 너의 글솜씨라면 장원은 따놓은 당상일 테니 하고 복수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어머니도 복수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복수야, 내 걱정은 말고 과거를 보거라. 처음에는 어머니 때문에 주저하던 복수는 과거를 보기로 결심하고 배를 타기로 했답니다. 복수가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폭풍우가 세차게 휘몰아치더니 배를 산산조각 내는 것이었어요. 간신히 살아남은 복수는 널판지에 몸을 의지한 채 바다 위를 이리저리 떠다녔지요. 한동안 떠다니던 복수가 어느 바닷가에 닿았는데 그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바로 지금의 베트남인 안남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외롭게 살아가던 김복수는
지금의 일본 오키나와 유구국에서 온 임춘양이라는 처녀를 만나게 되었어요. 김복수는 임춘양과 결혼하여 3남 3녀의 자녀를 두게 되었어요. 그러나 김복수는 자나 깨나 홀로 계실 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남 땅을 찾은 일본 사신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김복수는 한달음에 달려가 사신에게 저희 가족이 배에 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신은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말했지요. 사정은 딱하지만 배에는 당신만 탈 수 있어. 김복수는 아내와 자식들은 나중에 데려오기로 하고 배에 올라탔어요. 오랜 항해 끝에 배는 오사카에 닿았지요. 그곳에서 김복수는 우연히 아내의 남동생을 만났습니다. 김복수는 처남에게 안남 땅에 가족들을 떼어놓고 온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마침 안남으로 가는 배가 있으니 그걸 타고 가 누님과 조카를 데려오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김복수는 다시 안남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타게 되었어요. 한참을 항해하던 중 김복수의 눈에 낯익은 섬 하나가 띄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계시는 제주도였어요. 고향 땅을 보자 김복수는 어머니 생각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배에 마실 물이 적은 듯하니 내가 저 섬에 가서 물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소. 그러니 잠시 배를 멈추고 기다리시오. 하고 김복수가 배에 탄 사람들을 둘러보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좋소, 얼른 갔다 오시오. 하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김복수는 작은 배를 타고 제주 땅에 내려 고향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머니는 김복수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동안을 배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김복수가 돌아오지 않자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김복수의 가슴 속에는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했지요. 아내와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달 밝은 밤 바닷가에 홀로 거닐던 김복수의 입에서 슬픈 노랫가락이 흘러나왔습니다. 김복수의 노래가 어찌나 구슬프던지 마을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듣고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어요. 아이고,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으면 저리도 노래가 구슬플까. 김복수는 평생 혼자 살며 오돌독이만 불렀다고 합니다. 그 후 이 노래는 제주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해졌다고 합니다.